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는 그리 편한 게 못 되죠. 이게 하나가 이슈가 꺼질만 하면 새로운 악재들이 나오면서 오죽하면 주가는 검적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미국이 긴축 과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경제 동향, 또 남은 시장에 어떻게 투자자들은 대응해야 될지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네. 결국은 사실 이번 주 물가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될 이슈이긴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의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네, 글로벌 경제는 뉴스에 쭉 나오듯이 상당히 템포가 좀 빨라졌죠.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6.5%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실업률도 잘하면 5%대 초반을 아래로 뚫고 4%대까지도 지금 보는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불과 3개월이나 6개월 전보다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어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 이면에 결국엔 물가나 금리의 상승 혹은 통화 긴축의 조기 전환, 이런 좀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어떤 반대급부들이 또 역시 경기 확장의 속도에 맞춰서 다시 이제 잉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사실은 이런 경기 회복과 펀더멘탈 개선이라는 호재와 그 반대급부의 코스트 요인, 여러 가지 물가 상승, 금리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이 우리도 그렇고 지난해 보고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은 꽤 왔고, 다음은 이제 실적 장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좀 전개하는, 트라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에 흔히 사계절을 얘기하는데, 겨울이 거의 스피디하게 지나갔고, 봄,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좀 약간 헷갈리는,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이 봄 장세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지금은 완연한 여름 장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꼭 봄이다, 여름이다, 유동성 장세다, 실적 장세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 기반의 실적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실적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령 올해 이익이 개선되는 것 정도는 너끈히 다 반영한 그런 상태고, 이미 주가의 시선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경기 확장까지도 땡겨서 앞당겨서 반영할 듯한 그런 왕성한 어떤 식욕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 세계 PR이 최근 1년 사이에 팬데믹 기간 중에 거의 한 50%, 60% 정도 올랐습니다. 퍼가 한 50% 이상 올랐다는 얘기는 이익 증가를 상당히 주가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는 맞는데 상당히 스트롱한, 강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치솟으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경기, 더 좋은 실적이, 소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그러니까 분기 실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게요. 예상치에 부합되는 정도면 주가 밀리고 별로 담담하고, 오히려 밀리고, 그런 현상이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실적 장세로 이행 중이냐 여쭤봤는데요. 유동성 장세에 기반한 실적 장세라고 두 가지를 이제 함께 그 언저리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후의 관심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원자재 가격이나 이거와 함께
연준은 그에 대해서 그러면 태도를 바꿀 것이냐라는 두 가지 이슈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먼저 팩트로 나오고 있는 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동향이라든지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승인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연준의 긴축 시계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진단하고 있고요. 가령 뭐 2023년까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정도로 경기가 좋다. 그리고 그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말 FOMC 회의 끝나고 지금 그때 파월 의장이 기저효과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지금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근에 뭐 지역은행 연준 총재들이 다 뭐 말을 맞추듯이 별거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월이 4월 말에 조금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한 1.0%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등을 뺀 근원 물가 기준으로 0.7%포인트 정도가 이제 줄 거다. 기저효과가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1%포인트 정도의 소비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기저효과가 주는 것은 맞지만 서비스업의 뭐 여러 가지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말씀하셨던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좀 후행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여전히 통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또 자산 인플레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계속 물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에 영향을 주면 파월 의장이 4월 말에 얘기했던 기저효과의 감소 부분을 이러한 그 어떤 순환적이고 경기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메우고도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그렇게 크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마이너스2 갔다 왔는데 작년에 뭐 플러스 어떤 가격에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6배에서 7배 가까이 올랐고요. 1년 유가는 사이에. 워낙 급락했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 저점 대비하니까 제일 많이 오른 거로 나타나는 맞습니다. 약간 노이즈가 좀 있고요.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요. 목재 가격이 지금 아주 핫하죠. 지금 뭐 목재가 없어서 사실 집을 못 질 정도니까요. 풍기 현상이고 2020년 저점 대비 그러니까 5배, 뭐 3배 이렇게 2배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저기가 원자재가 주가가 뭐 한 글로벌 전체 MSCI 올 컨트리 기준으로 한 2배 올랐는데 이 주가 지수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오른 원자재가 대부분이고, 그러네요. 뭐 나머지도 뭐 금을 빼고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뭐 언젠가는 뭐 안정을 보이겠지만,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효과라든지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선취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정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출렁거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정상 가격으로 이제 안정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각종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소위 가격 전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원자재를 어떤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뭐 선도적인 기업,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 점유율이 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통해서 판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마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어떠한 그 소재나 에너지 또 식품류, 음식료 쪽에서의 어떤 그 주가 상승에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제 제일 그 악성 나쁜 물가 상승이 이제 뭐 소위 이제 오일 쇼크 같은 그런 공급 사이드의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줄어든 재고를 좀 쌓아 놓는다든지 일부 수요의 증가 이런 걸로 봐서는
악성은 아닌 건데요. 속도나 이런 거는 좀 빠르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준은 뭐 평균 물가 목표제 이 정도는 괜찮다 용인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연준의 긴축 시계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긴축 시계가 과연 뭐 언제쯤 소위 이제 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하고 박사님 생각하시는 스케줄을 조금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뭐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네.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그걸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한 1년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테이퍼링은 시장의 충격을 뭐 조금 가능한 한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한 1년 정도 확보하고 진행된다면 하반기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일단 모기지부터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단기채부터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 금리의 영향을 적게 주는 어떤 옵션으로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연말이나 내년 초로 갈수록 장기채까지도 좀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고 현재 지금 물가를 보니까 한 0.3% 전월비 한 0.3%씩만 증가해도 연준의 2% 평균 물가를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 중반이면 도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좀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연준이 뭐 약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 하다가 결국 말을 바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객관적인 물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들을 사실은 표면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주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사실 발언 한번 했다가 시장에서 좀 묻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지금 말씀하신 긴축 시기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의 움직임을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의 가장 현안이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얘기인데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시장의 주도 흐름 자체는 경기 관련주인 거죠. 경기 관련주 가운데 인플레이션로 이제 뭐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시장의 주도 섹터는 그러면 누가 쥐고 있고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조금 아무래도 가치주 내지는 조금 경기와 관련된 밀접한 그러면 소재, 에너지, 뭐 그다음에 금융주, 소비재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이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와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 뭐 불확실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 고PER주 또 좀 메가테크류의 어떤 그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주가가 그동안 수년간 주도를 해왔던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이제 조정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차츰 이 경기 확장기이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 상승에 적응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괴멸적 북락을 보이고 시장에 어떤 큰 베어마켓 전환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금 급등한 장세에 따른 기술적 조정의 의미와 함께 금리 상승에 따른 조금 여러 가지 종목 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거에 이제 소위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가 줄이는 과정, 점진적으로 금리도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의 섹터나 자산 가격이 상승했던 표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14년부터 사실 테이퍼링이 지난번에 시작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12년 뭐 하반기부터 아마 2013년까지 테이퍼링을 하기 직전까지의 상황하고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경기는 확장되고 기대 물가는 오르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금리를 자극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어쨌든 전체적인 장세 어떤 자산 중에서는 주식 자산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는 신흥국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 주가가 조금 좋았고요. 오히려. 그리고 경기 자체가 완전히 이륙한 다음에는 2016년 정도부터는 신흥국 주가가 좋았지만 그 전까지는 선진국 주가가 좋았다는 말씀이고요. 업종별로는 보시는 것처럼 소비재나 금융 이런 쪽이 확실히 좀 좋았고 기술주 쪽도 오르긴 했지만 언더퍼폼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매크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지난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좋은 거죠. 근데 반도체 좋아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거를 사실은 들고 계시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팔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좀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투자자들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주식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섹터 로테이션을 해야 되나요? 저는 꼭 섹터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에 크게 조정을 받는 국면 같으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적응하는 기간으로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조정 기간 본격적 하락 기간이 아니라 어떤 횡보 조정 국면이라고 본다면 올해 장세 전체를 그다지 뭐 섹터 로테이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개념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걸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선도기업, 업종 내 선도기업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 또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IT 쪽도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고 판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주가가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조금 IT 쪽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너무 불편해하실 것은 없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시장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주냐, 소비주냐 이런 그 소위 그 구분들을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구분을 짓는데 뭐 그것 자체도 사실은 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 실적 나는 기업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표가 사실은 통계에 오류가 많죠.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렇죠. 통계를 평균을 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주 중에서도 훨씬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그렇죠. 금융주 안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을 거는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올해 실적이 서프라이즈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성장주에 대한 뭐 금리도 오르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긴 했거든요.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소위 BBIG라고 하는 쪽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요. 보면 뭐 인터넷 포털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기차도 성장주 결국은 이제 성장과 기술 변화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주가 좀 지금 관심은 없지만 특별히 이런 좀 포커스를 좀 가지고 성장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지만 과거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인 수십 년간 이루어진 뭐 장기 금리 하락 패턴을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고 이제부터 5년, 10년간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매크로 환경으로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의 물가 상승이나 금리 상승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제 그동안 성장주 쪽이 과열을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거고,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그런 성장주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이지,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성장주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그럴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어떤 혁신성장 이런 키워드를 빼낼 수 없죠. 예. 버릴 필요는 네. 없거든요. 아마도 좀 종목 찾기가 더 어려워질수록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주를 찾으려고 아마 시장은 상당히 분주할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는 사실은 메가테크의 주도였다면 올해는 좀 스몰테크의 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거대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혹은 AI나 빅데이터의 기술이 각 산업에 현실적으로 접목돼서 새로운 산업을 잉태하고 융합되는 과정이 올해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글로벌리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IT 종목장이다. 혹은 메가테크보다는 스몰테크의 다양한 종목 중심의 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으면 좀 재미있는 어떤 수익률,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는 게 이제 소위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다가 하루 지나니까 오늘은 또 좀 시장이 적응한다는 톤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 최근에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연준의 긴축 시계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꽁 잡는 게 매다. 결국 이제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좀 각인돼서 기억했습니다. 오늘 딥사이트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